안녕하십니까? 잘 들리나요? 자, 수능 맞이 온라인 클래스 현대시 9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마탱이가 가도 이해해주세요. 오랜만에 하니까 긴장이 되는구먼요. 자, 99페이지 먼저 펴봅시다. 오늘 우리 같이 할 부분은 현대시 9입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온 작품은 김기림의 바다와 나비라는 작품이에요. 자, 김기림은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1920년대, 30년대 일제강점기를 맞이해서 다양한 서양의 문학적 흐름들이, 문학적 사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미지즘이라고 하는 모더니즘의 한 형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즘은 이미지를 굉장히 극대화시켜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리고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는 하나의 문학 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김기림은 대표적인 바다와 나비 이외에도 이러한 이미지들을 활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김기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요 제목을 볼게요. 문학 작품은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형태를 가지는데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다라고 하는 요건 공간적인 배경이 되겠네요. 그쵸? 자, 이 바다에 있는 요 나비라고 하는 소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중심 소재와 공간이 지금 제목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바다가 포함하고 있는 그 생각을 조금,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놀러 갈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되게 시원한 느낌도 들고, 색깔은 푸른색? 하지만 저녁 바다를 좀 생각을 해보면 파도가 쳤을 때 좀 위험한 공간이기도 하죠. 이런 바다의 속성과 그다음에 나비라고 하는 것은 굳이 문학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아도 팔랑팔랑 거리고 여리여리하고 마치 서현 선생님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하고 순수하고 또 나비 색깔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기 시에서는 그 중에서도 흰나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흰나비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검은 밤바다와 이 바다는 검은 밤바다. 그 다음에 나비는 흰나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자, 전체 하나, 둘,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어서 짧은 시예요. 짧은 시. 그러면 자, 시의 화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죠. 혹시 요거에 대해서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들을 사람들은 그때그때 정지시켜 놓고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시의 화자는 항상 나인데 나가 거의 보통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나가 안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 밖에서 시에 보이는 장면을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중심 소재는 나비, 그 중에서도 흰나비가 바로 중심 소재가 됩니다. 자, 어찌됐든 요 나비는 시 속에서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로 드러나게 돼요. 연약한 존재. 자,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요 나비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드러나야 되는데 요 감정이 무엇일지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 전체의 상황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시 속에 드러난 상황을 지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그랬어요. 자, 보이나요? 자, 이 그가 바로 여기에서 나비에 해당하죠. 자, 나비를 마치 지금 사람처럼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나비한테 수심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줬대요. 아무가 잘못했네. 그죠? 자, 이 수심은, 물의 깊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지금 나비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미지의 세계. 하지만 밤바다니까 조금 위험한 공간이긴 하겠죠. 자, 그래서 냉혹한 현실을 표현합니다. 선생님 지금 목소리도 맛이 가고 나 겁내 피곤해.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전혀 알지 못하죠.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대요. 주인공 등장했네. 여기 흰나비. 흰나비는 순수하고, 순수를 흰색이니까 순수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낭만적이죠. 연약한 존재. 그래서 바다가 무섭지 않대요.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인데 흰나비는 몰라서 바다가 무섭지 않대요. 마치 여러분 같네요. 자, 그래서 이 바다는 냉엄한 현실. 냉엄하다는 뜻 알아요? 냉정하고 엄격한 현실. 현실이 시궁창이죠. 자, 그 다음에 실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다가 전혀 무섭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덤비죠. 진짜. 이렇게 모르면 좀 피해야 되는데 덤벼. 그게 문제야. 자, 그래서 1년의 흰나비가 무섭지 않은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연 바로 갈게요. 청무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그랬어요. 자, 청무받침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나비가 여기를 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청무받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랬어요. 이 청무받침 나비가 가고 싶은 공간, 그래서 바다인지 모르고 청무받침가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이 청무받침 이상향이 되겠네요. 그래서 나비가 동경하는 곳. 동경하는 곳.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청무받침 나비가 가고 싶은 곳인데 현실은 뭐라 했어요? 바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조적인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려갔어요, 나비가. 그랬더니 어린 날개가 물결에 쩔어버렸대요. 된통 당한 거지. 바다 파도가 확 치니까 나비가 거의 먹힐 뻔한 거죠. 자, 나비의 날개는 튼튼하지 않아요. 어린 날개래요.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자, 이 물결에 쩔었다 그랬는데 이 쩔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겠네요. 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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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덜 깼나 봐. 자, 쩔어서 막 소금물에 쩔은 것처럼 그 쩔어서 젖어서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절다. 그 절은 발이.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건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나비가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대요. 그럼 이 공주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주라고 하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공주는 성 안에서 하인들이나 아빠마마, 엄마마마한테 엄청 이쁨과 귀여움만 받으면서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궁궐을 나오면 현실이 시궁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존재.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연약한 무기력한 존재. 무기력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지쳐서 돌아온대요. 완전 큰 한 방을 먹었네. 바다를 만나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흰나비가 오? 바다다. 이러고 바다다가 아니고 오?
청무밭이다 이러고 딱 내려갔다가 우와 바다다 라고 한 거죠. 잠시 현타를 맞고 조금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진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3년 볼게요, 3년. 자, 3월달 바다에, 자,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그랬어요. 자, 여기 바다는, 꽃이 피지 않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바다는 꽃이 피지 않는 공간. 그러면 이때 바다는 비생명적, 생명이 없는 공간입니다. 아까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명이 없는 공간, 냉혹한 공간이 되겠네요. 자, 이 꽃은 청무밭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비가 찾는 것, 즉 뭐가 되겠어요? 무밭에만 있는 이상적인 것, 생명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서글프대요. 자, 나비가 서글픔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의인법 쓰이고 있고요. 자, 마지막 한 줄.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그랬으니까 여기.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자, 초생달은 지금 파랗대요.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 빨간 달 봤어요? 그런 것처럼 초생달의 색깔이 파란색인데 새파랗다 보니까 이 초생달이 시린 느낌이 들었나 봐요. 자, 눈으로 보는 초생달이 시각이 마치 촉각으로 느끼는 것처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이미지, 심상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감각적 심상은 통합적 심상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심상이 합쳐진 게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전이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요 표현으로 지금 여운을 남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를 일단 지우고 나서 그림을 그릴게요. 자, 상황을 보면 화자는 바깥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여기 화자. 그래서 화자는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바다가 있겠죠. 공간. 바다. 검은색 밤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때의 바다는 비생명적인 공간이면서 글씨는 알아먹겠죠. 굉장히 또박또박하게 쓰고 있어요. 자, 그리고 냉혹한 현실을 상징한다고 했죠. 냉혹한 현실. 자, 그래서 이제 흰나비가 주인공이잖아요. 흰나비. 자, 요 흰나비는 뭘 상징한다 그랬죠? 대답하고 있나요? 순수함, 연약함, 마치 누구처럼, 서연쌤처럼. 자, 그래서 자신이 동경하는 요 나비는 뭘 보고? 청무밭인가? 이랬다 그랬죠. 청무밭. 자, 이것은 이상향이다. 그래서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물결에 쩔어버렸죠. 자, 그래서 아이코 당했어요. 그래서 날개가 쩔어버렸어요. 그래서 탐험을 했는데 현실의 혹독함을 알아버렸죠. 자, 그래서 떠올랐어. 다행이지 죽진 않아서.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슬프겠죠.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이 나비 허리에 초생달이 실이다 그랬어요. 초생달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실이다고 했으니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초생달이 걸려 있는데 얘가 당하고 나서 가는 거잖아요. 새파란 초생달. 자, 이게 어떤 느낌을 준다? 실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공간각은 조금 있다 하고, 초생달, 나비 허리에 초생달이 걸려 있잖아요. 그만큼 얘가 동경을 했지만 좌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했던 것들. 자, 새파란 초생달은 뭐라고? 시각이라고. 실인 건 뭐라고? 촉각이라고. 자, 시각을 촉각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공감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럼 화자는 뭐 하냐? 화자는 그냥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정서나 태도를 보면 화자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엄청 중요한 이런 부분들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대충 우리가 연민 불쌍하다 이런 정서는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볼게요. 자, 주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좌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 어렵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자, 그러면 제가 특별히 특징을 적어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진짜 왜 그랬을까? 자, 특징을 적어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특징 보도록 할게요. 자, 의인화된 나비의 여정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인 주된 표현법은 의인법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비의 실현과 좌절을 시각적, 공감각적 이미지로 그려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감각이라고 하는 표현법 나와 있었던 거 생각나죠? 자, 그리고 뭔가 더 적어줄 만한 게 있나?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나비의 순진함과 현실의 냉혹함을 흰색과 푸른색의 색채 대비로 부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색채 대비가 드러났다 그랬는데, 그 푸른색은 바다의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흰색은 나비의 색깔이죠. 그래서 색채 대비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구체적 소재를 통해서 추상적 관념을 표현했다 그러는데, 추상적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순수함이라든지, 또한 슬픔이라든지, 또 냉혹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들 또는 이미지들을 구체적 소재, 나비나 바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5번째 볼게요. 감정을 절제했다 그랬죠. 화자가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몇 번 이야기 들었죠. 화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화자가 없는 건 아니고 드러나지 않는다. 화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객관적인 태도로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결어미 다를 사용해가지고 객관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다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딱딱한 느낌 들잖아요. 군대에서 용어가 단아까인 건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종결어미 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단아까. 선생님이 여러분들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다를 사용해서 객관적인 태도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마지막이네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고려하면이에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쓰여졌는데 이게 배경이에요. 이때는 이제 지식인들을
비애와 절망감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나비가 바다에 덤볐잖아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했을 때 바다를 일제강점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멋모르고 세상을 바꾸겠다고 덤볐던 나비가 바로 그때 당시의 지식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만약에 보기로 문제가 나온다면 보기로 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막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안개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 나비가 나와 있는데 요 나비의 경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을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일제강점기라고 한다면 무기력한 지식인으로 해석이 가능하더라.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네. 자, 그러면 특징까지 다 봤고요. 특징 혹시 한 번에 보실 분들 있을지 몰라서 잠시 여기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20분 정도 되는데 문제 푸는 시간까지 하면 빡빡하긴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중간에 보시면 뒤에 나오는 다음 시간에는 김강규의 안개의 나라가 나오는데, 김강규의 안개의 나라는 한 시간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동영상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수능 때문에 중간에 약간 이렇게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2시간만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부족한 부분들은 이게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소 알려줄 테니까 반드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영상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바다와 나비라고 하는 작품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잠이 덜 깼네요. 괜찮나요? 다 이해됐죠? 안 어렵죠? 시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림으로 구조화시키면 된다. 이해는 어렵지 않다. 혹시 문제 푼 것 중에 어려운 부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체크해 놨다가 다시 온라인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선생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잘 들리죠? 고생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너무 자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